1914년 1차 세계대전의 한창인 전장, 여기 전투 도중 참호에 깔린 독일인이 있다. 그의 이름은 알로이스 이를마이어. 그는 전장의 폭탄으로 인해 참호 안에서 산채로 매몰되게 되었다. 참호에 갇힌 지 3일째가 되던 날, 육체와 정신이 모두 피폐해져 있을 때 그는 참호 밖으로부터 참호 안으로 사람 소리가 들어오는 것을 느꼈다. 이윽고 바깥의 군인들이 참호를 파내었고 그는 구사일생으로 밖으로 꺼내졌다. 그러나 참호 안에서의 피폐해진 정신을 다시 차려보자 그는 그것이 실제가 아닌 환영이었음을 깨달았다. 알로이스는 다시금 절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환영에서 들었던 목소리와 똑같은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또한 환영과 똑같이 밖으로 구출되었고 1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2년 만에 무사히 집으로 생還하게 된다. 그는 자신이 살던 마을에서 마을 주민들의 얼굴만 보아도 그 사람이 겪을 미래를 종종 보게 되었고 또한 특정 장소에 가서는 그 장소에서 벌어질 일까지 보게 된다. 그는 이러한 자신의 능력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며 미래를 보는 것에 대한 일은 모두 비밀에 붙였다. 그는 이토록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도 단순히 수맥을 찾으며 우물을 짓는 일을 직업으로 삼았다. 20여 년의 시간이 지난 뒤 세계는 다시 화염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바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것이다. 그 와중에도 알로이스는 한 여자의 의뢰를 받아 수맥을 찾고 있었다. 수맥을 찾던 중 그는 의뢰인이 혼잣말로 참전한 남편에 대해 걱정하는 것을 들었고 이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 살면서 처음으로 자신이 미래를 볼 수 있다는 것을 여자에게 말했다. 그는 내일 남편이 왼발을 다쳐서 목발을 짚고 집으로 돌아올 것이니 붕대를 준비해두라고 말했다. 다음 날이 되자 의뢰인은 알로이스의 말이 사실임을 알 수 있었다. 이 일을 시작으로 알로이스는 더 이상 자신의 능력을 비밀로 감추지 않았다. 하루는 마을 사람들에게 폭탄이 떨어질 것이라며 모두들 대피하라고 소리치고 다녔다. 당시 그가 살았던 프라이라싱 지역은 전쟁의 중심지였던 베를린과 차로 8시간이나 떨어진 곳이었다. 따라서 전쟁에 관해서는 모두들 안심하고 지냈던 터라 그의 말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하지만 얼마 가지 않아 정말로 폭격을 당해 마을 전체가 통째로 불에 타버리는 사건이 발생한다. 그의 말을 믿었던 사람들은 모두 폭격으로부터 살아남아 그의 능력에 대해 증언하기 시작한다. 이때부터 그는 엄청난 유명인사가 되었다. 그의 집 앞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자문을 받으려고 줄을 섰다. 그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주면서도 일체의 돈은 받지 않았다고 한다. 그런데 1947년 5월 2차 세계대전도 종식되고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던 그가 소송에 휘말리게 된다. 이웃 마을의 목사가 그를 사기죄로 고소한 것이었다. 목사는 알로이스가 거짓된 예언으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다며 사기죄의 적용을 주장했다. 알로이스는 자신이 본 것을 이야기했을 뿐이며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금품도 받지 않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판사는 알로이스에게 거짓된 예언이 아니라면 그 능력을 법정에서 증명해보라고 요구했고 이에 알로이스는 판사의 얼굴을 보며 판사의 집으로 사람을 보내라고 했다. 알로이스는 왜 갑자기 판사의 집으로 사람을 보내라고 했을까? 그는 자신의 환영에서 판사의 아내가 빨간 드레스를 입고 있으며 어떤 신사와 함께 있는 것이 보인다고 이야기했다. 판사는 그의 말을 듣고 곧장 자신의 집으로 사람을 보냈고 곧이어 판사의 아내가 사촌과 함께 있으며 빨간 드레스를 입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뿐만 아니라 그는 기존에 발생한 여러 사건들의 세부 사항에 대해 알아맞추며 또다시 판사를 놀라게 했다. 법정에서는 그의 예지력에 대하여 7명의 증인이 증언을 하였다. 이 중 2명은 알로이스를 믿지 않는다고 하였고 다른 5명은 자신들이 받았던 그의 예언이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증언하였다. 이에 판사는 그의 능력에 탐복하면서 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독일의 법정이 그의 예지력을 인정했고 이 내용은 현재까지도 독일 판례로 남아있다. 판결문에는 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혀있다. 피고의 말은 예지력에 대한 놀라운 증거였다. 따라서 그는 사기꾼이라고 불릴 수 없다. 그는 1950년대에 사망할 때까지 많은 명성을 얻게 된다. 그의 사망 이후 이토록 신비한 그의 예언을 듣지 못한다는 실망감도 있었으나 그는 그가 죽은 이후에 발생할 일들까지 많은 것들을 예언해 놓았다. 최근 들어서는 그가 예언했던 한 사건이 다시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3차 세계대전이 러시아의 동유럽 침공으로 인해 발발할 것이며 황색용이 알래스카와 캐나다를 동시에 침공한다고 하였다. 여기서 황색용이 침공한다는 표현으로 보아 황색용은 어떠한 국가의 군대로 해석이 가능한데 금색을 좋아하는 중국이라는 해석이 다수의 의견이다.
그리고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반달이 보이며 이것의 중앙에는 무언가 폭발한 흔적이 있고 그 주변에는 인간은 물론 동물, 식물, 그 무엇도 더 이상 살아있지 못한다고 하였다. 또한 강력한 전쟁 무기로 인하여 영국의 남부 지역이 지진과 해일을 겪으며 물속으로 빨려 들어갈 것이라고 예언했다. 그는 1차, 2차 세계대전의 희생자를 모두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후에야 3차 세계대전이 종결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그리고 이 끔찍한 전쟁이 끝나면 다시금 인류는 유례없는 평화의 땅에 안착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그의 예언대로 러시아가 동유럽의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세계 정세가 매우 불안한 상태에 놓여 있다. 중국은 대만과의 전쟁을 준비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타이완 동맹법이 있는 미국과 그 또 다른 동맹국인 캐나다, 한국, 일본까지 전쟁에 휘말릴 것이다. 알로이스는 평생 우물 사업을 한 사람인데 어떻게 1950년대 이토록 먼 국제 정세를 내다볼 수 있었을까? 그것은 단순한 선견지명이 아닌 것만 같다. 그는 정말 신비한 예지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일까? 그의 예언은 자신의 끝까지 너무나 완벽하게 맞추었다. 알로이스 이를마이어. 그는 자신이 죽을 것으로 예언한 1959년 7월 26일 그 고된 생을 마감하였다. 안나 엘리자베트 아넬리즈 미엘은 사망 전년도부터 사망 직전까지 가톨릭 교회의 구마의식을 받은 독일인 여성이다. 그녀는 아버지 요제프와 어머니 안나 사이에서 1953년 9월에 4자매 중 한 명으로 태어났다. 부모와 마찬가지로 가톨릭 신자로 성장하여 보통 일주일에 2번 미사에 참여할 정도로 신앙심이 깊었다. 그녀는 고등학교 재학 중인 16살 때 심각한 경련 증상을 겪었다. 병원에서는 측두엽 간질성 정신병 진단을 받았으나 학업을 계속하여 1970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비르츠부르크 대학교에 입학했다. 미엘의 정신병 증상은 대학교 재학 중에도 계속되어 병원에 입원하게 된다. 대학교 1학년이었던 그녀는 입원 중에 여러 번의 발작을 일으켰다. 세 번째로 발작이 일어난 이후에 그녀는 항경련제를 처방받았지만 경련 증상은 호전되지 않았다. 오히려 악마 얼굴의 환각이 보이고 지옥에 관한 환청이 들리기 시작했다. 여기에 추가로 우울증이 더해져 그녀는 심각한 자살 충동을 느꼈다. 경련과 환청, 환각과 우울증은 꾸준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은커녕 오히려 더더욱 악화되었다. 고등학교 졸업 후 3년간의 꾸준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정신병 증상이 악화되기만 하자 아넬리제 본인 스스로는 물론 가족과 주변 사람들까지 가톨릭 교회 사제들에게 구마를 요청했다. 처음에 사제들은 그들의 구마 요청을 거절하고 치료를 계속하라고 권하였다. 구마 의식은 쉽게 행할 수 없을 뿐더러 주교의 허락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한편 구마 문제로 사제들과 상담하는 중에도 그녀의 육체적 건강이 악화되었고 점점 더 공격성을 보였으며 곤충이나 자기 소변을 먹고 마시는 등의 기행을 저지르고 자신의 몸을 자해했다. 1973년 11월부터 항경련제 겸 기분안정제인 테그레톨이라는 약물을 복용하면서부터는 악마가 물건을 집어던지는 모습까지 목격하기 시작했다. 아넬리즈와 만나본 에른스트 알트 신부는 주 법정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그녀는 간질 환자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녀가 발작을 일으키는 것을 보지 못했다. 알트 신부는 그녀가 악마에게 고통받는다고 믿게 되어 당시 비르츠부르크 교구장 요제프 슈탕글 주교에게 구마의식을 허락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녀는 알트 신부에게 보내던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쓰기도 하였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 모든 것은 헛됩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 고통받고 싶지만 이건 너무 고통스러워. 1975년 9월 2년 후 동안에 그녀에 대한 구마를 허락하지 않았던 슈탕글 주교는 사제 2명이 미엘에게 구마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되 동시에 비밀을 엄수하도록 지시했다. 1975년 9월 24일 드디어 전통 전례에 따른 첫 번째 장엄 구마 의식을 거행하였다. 구마를 받으면서부터 미엘의 가족은 의사와의 상담을 중단했다. 그녀는 죽기 전까지 총 67번의 구마 의식을 받았고 빙의 현상을 겪으며 식사까지 거부했다. 1976년 7월 1일 결국 아넬리즈 미엘은 영양실조와 탈수로 사망했다. 그녀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6년째 되는 해였다. 그녀는 사망 시 몸무게가 30kg밖에 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구마의식을 행하였던 두 가톨릭 사제는 법정에 기소되어 과실치사로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두 신부는 구마의식을 행할 때 상당 부분 녹음을 하였는데
이 40여 개의 테이프 중 일부는 재판에도 제출되었다. 그 중에는 다음과 같은 비디오 테이프도 있었다. 이 사건은 이미 구마에 대한 의구심이 증가하던 상황에서 불신이 더 커지는 계기가 되었다. 재판은 어떤 증거를 바탕으로 과실치사죄를 판결하였을까? 잠시 법원의 관점에서 사건을 살펴보자. 알트시프는 그녀가 발작 증세를 보이지 않았으므로 간질이 아니라고 보았다. 그러나 그녀가 보인 증상들은 대부분 간질로 설명할 수 있었다. 법원의 관점에서는 신부의 의학적 지식이 부족했던 것이었다. 또한 실제로 미엘이 초자연적인 현상을 보이지 않았다. 카톨릭에서 장엄구마를 행하려면 구마 대상자에게 다음과 같은 4가지 조건들이 선행되어야 한다. 첫째, 신체 및 행동에서 가시적 편호. 둘째, 초자연적인 힘을 발휘. 셋째, 배운 적 없는 외국어 사용. 넷째, 그리스도교에 대한 적대감. 그녀에게서는 두 번째 조건인 초자연적인 힘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세 번째 조건인 배운 적 없는 외국어의 사용 또한 명백하지 않다. 그녀가 구사한 외국어가 독실한 카톨릭 가정에서 자연스럽게 접했을 쉬운 라틴어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자신이 여섯 악령에게 빙의되었다고 하였는데 이 대목에서도 의혹이 많다. 그녀가 언급한 여섯 악령은 가인, 유다, 네로 황제, 플라이 슈만, 히틀러, 루시퍼다. 그런데 인류 최초의 살인자인 가인과 예수를 판 유다는 성경을 조금만 읽었다면 알 수 있는 악인의 대명사다. 네로 황제 역시 역사에 과장이 있는 악인이지만 구전대로만 언급되었다. 히틀러 역시 미엘이 독일인이기에 금방 떠올릴 수 있는 악인이다. 루시퍼 또한 상징적인 악마일 뿐이다. 요약하면 6 중 5은 그저 신자라면 바로 떠올릴 수 있는 악한 존재들이다. 남은 건 플라이 슈만인데 아마 우리 시청자들도 처음 들어볼 것이다. 그는 1500년대 주교의 자리까지 올랐으나 타락했던 성직자로 미엘의 고향인 바이에른주에서만 유명했던 존재다. 요약하자면 6 악령은 그저 미엘이 평소 배웠던 대로 떠올린 악인들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더욱이 6 악령은 각각이 빙의되었다고 보기에는 어휘나 표현 등이 꽤 비슷했다. 심지어는 바이에른 지역 방언을 구사했는데 악령들이 인류와 소통을 위해 친절함을 발휘한 것도 이상하다. 그런데다가 오스트리아 태생인 히틀러마저 바이에른 방언을 썼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아넬리제 미엘의 사인은 아사 직전 상태의 영양 부족과 탈수 현상으로 부검되었다. 식사는 거부했더라도 어떻게든 영양을 공급하였더라면 생존했을 것이라는 시각이 있다. 법원이 과실치사죄를 판결한 것에도 상당히 납득이 가는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진과 오디오 그리고 비디오 자료들을 확인해 본다면 단순한 병으로 치부하기에도 어렵고 섬뜩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 정말 미스터리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아넬리제 미헬, 그 어린 소녀는 단순히 정신병자였을까? 아니면 정말 무언가에 빙의되었던 것일까? 오늘의 사건은 1997년 1월 3일 밤 10시 50분경 경기도 화성군 서신면에서 발생한다. 육군 제51보병사단 168연대의 한 해안경계소초 후문에 육군 소령전투복 차림과 하얀 패딩을 입은 중년 남성이 나타났다. 그는 스스로 얼마 전 군단에 새로 전입 온 백소령이라고 신분을 밝혔다. 그는 초병에게 해당 지역의 지형 숙지 및 순찰을 위해 왔다고 말한 뒤 암구호를 잊어버렸다며 알려달라고 했다. 초병은 패딩 아래의 소령 계급장을 한 번 더 확인하고는 곧바로 암구호를 알려주며 문을 개방했다. 백소령은 부대 안으로 들어가 해안선에 설치된 철조망을 따라 밤 11시 20분쯤 생활관으로 들어갔다. 소령 계급장이 보이자 생활관의 병사들이 일제히 그에게 경례를 했다. 야간 근무 일지를 작성하던 소대장은 평소와 다른 병사들의 우렁찬 경례 소리를 듣고 밖으로 뛰쳐나왔다. 백소룡은 15명의 병사가 있는 생활관을 둘러보고는 소대장의 노고를 치하하고 순찰을 나왔다고 말했다. 이에 소초장인 학군 34기 남종훈 소위는 약 20여 분 동안 백소룡에게 인삼차를 대접하고 소초연합 및 경기작전 지역에 대한 브리핑을 실시했다. 백소룡은 브리핑 중간에 중대 행정보급관인 도상사의 안부를 묻고 살구지 초소와 용두리 포구의 위치까지 묻는 등 부대 현황에 대해 잘 아는 사람처럼 얘기했다. 백소룡은 브리핑이 끝나자 총기 보관함에 있던 K2 소총을 보고 만지작대더니 저 총이 K2 소총이냐? 내가 소대장 할 때는 저 총이 없었다며 신기하다는 듯이 연신 개머리판을 접었다 폈다를 반복했다. 그러더니 순찰을 좀 하겠다며 이 지역은 간첩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이니 K2 소총과 실탄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남소위는 부소처장이었던 이용모 중사의 K2 소총 한 자루와 실탄 30발을 백소룡에게 건넸다. 남소위는 순찰을 동행하겠다고 했으나
백소룡이 이쪽 사정을 잘 아니 수용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그리고 밤 11시 50분쯤 자신이 타고 온 G색 프라이드 차량을 타고 어디론가 향했다. 그렇게 백소룡이 떠난 뒤 2시간이 흘렀다. 새벽 1시 30분 중대장이 순찰을 위해 소초에 들렀고 이에 소초장 남소인은 군단에서 온 백소룡에 대해 보고했다. 백소룡이 K2 소총과 실탄을 갖고 순찰을 나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고 말하니 어딘가 미심쩍었던 중대장은 즉시 인근 초소마다 인터폰으로 연락하여 백소룡이 왔는지 물었으나 누구도 그를 보지 못했다는 답을 듣고 즉각 군단의 상황을 보고하였다. 중대장은 군단 본부에서 백소룡을 보낸 적이 있는지 물었는데 군단의 상황계통은 백소룡이라는 사람을 내려보낸 적이 없다고 답했다. 상황계통은 백소룡은 사건 당시 취침 중이었고 해안초소에 방문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육군본부에 보고하며 비상이 걸린다. 새벽 2시 10분경 군단본부의 출동 지시 조치로 5분 대기조가 출동해 초소 인근을 수색하기 시작했다. 화성경찰서도 이에 협조하여 112 타격대를 출동시켜 전경들에게 초소 인근의 군경 합동수색을 실시하도록 했으며 새벽 3시를 기해 진돗개 하나가 발령되었다. 이 사건은 작은 규모의 경계작전 실패가 아니라 총기까지 탈취당하는 엄청난 일이 발생한 것이었다. 이 총기 탈취 사건이 육군본부에까지 보고되면서 전구는 물론 경찰 차원까지 확대되었다. 육군 수도군단과 제2해병사단, 서울, 경기, 인천지방경찰청이 수색에 참여했고 지역으로는 화성시와 수원시, 그리고 그 인근의 오산시, 용인시 등을 비롯한 경기 남부는 물론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경기도 북부 등 수도권 지역 전체와 충청도와 강원도 일부까지 엄청난 범위로 이 사람을 찾기 위한 검문 검색 및 수사가 이루어졌지만 가짜 백소룡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뒤였다. 그리고 당시 막 독립한 해양경찰청도 해군 함정들과 함께 간첩 침투 가능성에 대비해 해안선에서 선박 색출 및 검문 검색 등에 나서며 방첩 작전을 펼쳤다. 관할경찰서인 화성경찰서 정보보안과에서는 몽타주를 만들어 배포했으며 경찰청은 수원지방경찰청 공안부의 지휘 아래 수사망을 전국으로 확대, 보안과 형사들을 급파하고 부대 전역자까지 이잡듯 조사하였다. 그러나 가짜 백소룡과 그가 탈취한 총기, 그리고 실탄의 행방은 26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밝혀지지 않은 상태이다. 신원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사람에게 VIP 대접까지 하며 소초의 작전 현황을 브리핑하고 차까지 대접한 후에 총기를 넘겨준 남종은 소위는 끝내 구속되었다. 당시 1997년은 강릉 무장공비 사건으로 군인과 경찰 14명, 민간인 4명이 사망하여 사회적으로 경계작전에 대한 민감도가 역대급으로 높은 시기였다. 총기 한 자루를 탈취당한 것으로 인한 대한민국 국방부와 경찰청의 대응만 봐도 알 수 있듯이 가짜 백소룡은 잡힐 경우 엄청난 처벌을 받을 수 있었으며 잡히기 직전엔 현장 사살까지 당할 수 있었는데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러한 큰일을 벌였던 것일까? 현재까지는 용의자가 북한 간첩이라는 가설이 가장 유력하다. 1990년대부터 대한민국의 주력 총기였던 K2 소총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간첩이 부대 안으로 침투했다는 설이다. 대한민국 국군은 총기에 대한 관리가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K2 소총을 얻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것이다.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 때는 한국 군인으로 위장하기 위해 북한에서 제작한 가짜 M16 소총을 가져왔으나 그마저도 완벽히 제한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니 주력 총기가 된 지 얼마 안 된 K2 소총에 대한 정보는 분명 필요했을 것이다. 무슨 소총 하나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적진에 태연하게 뛰어드나 싶겠지만 만약 북측이 10억 원가량의 포상금이라도 걸었다면 북한 간첩이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도 나라 팔아먹을 난신적자가 있을 것 같다. 하지만 목적과 신상에 대한 내용은 모두 추측일 뿐 뭐 하나 깔끔하게 해소되는 부분이 없다. 당시 행보관이었던 도상사에 대해 알고 있었던 점도 이상하다. 물론 침투하면서 병사에게 지금 이 부대 행보관을 누가 맡고 있냐고 물어봤을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그 외에도 수상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니다. 초병에게 암구호를 대담하게 물어보고 침투한 점, 임관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소위가 소초장을 맡고 있는 소초를 고른 점, 총기를 달라고 했을 때 의심 없이 총기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 점, 내부 정보를 가지고 침투한 흔적들이 많아서 조사본부는 사건 초기에 대남 간첩뿐만 아니라 내부자의 소행일 가능성까지 고려했다. 이에 해당 부대의 전역자들은 갑자기 불려와서 조사를 받았다. 가짜 백소룡은 도대체 누구였을까? 간첩은 대화를 하다 보면 약간의 티가 난다고 한다. 그런데 소초장에게 총기를 요구해도 선뜻 내어둘 정도로 그는 완벽하게 한국인으로 보였다고 한다. 가짜 백소룡은 만약 자신의 정체가 탄로나면 모두 사살하고 총기와 함께 도망가려고 했을까? 그가 타고 온 G색 프라이드는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가짜 백소룡의 행방은 너무나 묘연해서 일각에서는 총기를 분실한 군인들이 탈취 사건으로 꾸민 것이 아니냐는 가설까지 나왔다.
가짜 백소령이 허구의 인물이 아니라 정말로 총기를 탈취한 인물이라면 그는 북한으로 넘어가서 살고 있거나 혹은 아직도 한국에서 간첩 활동을 하고 있을 것이다. 내 옆집에 사는 그 할아버지가 가짜 백소령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이 사건의 K2 소총과 가짜 백소령의 행방은 26년이 흐른 현재까지도 미지로 남아있다. 박정희 대통령이 핵개발에 나선 시점은 1972년이었다. 나는 1년 뒤에 이를 알게 되어 상부에 보고했고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에 조심스럽게 핵개발 중단을 요구했다. 이것은 1970년대에 미국 CIA 한국지부 총책임자이자 이후 주한 미국 대사였던 도널드 그레그와의 인터뷰 내용이다. 그렇다. 우리 대한민국은 1972년부터 핵개발을 비밀리에 추진해왔던 것이었다. 당시의 김종필 국무총리는 그때를 회상하며 박정희 대통령이 다음과 같은 말을 했다고 증언했다. 미군이 언제 떠날지 모르는데 원자폭탄을 연구해보자. 핵무기 개발하다가 미군이 방해해서 못 만들면 그 이후라도 언제든지 만들 수 있는 수준의 기술을 우리가 갖춰놔야 되지 않겠나? 이러한 박정희 대통령의 발언은 국제정세가 한국의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간 것에서 기인했을 것이다. 당시 1970년대는 닉슨 독트린으로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중국이 유엔에 가입한 데다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지속 강화되던 시기였다. 특히나 합의되지 않은 주한미군의 갑작스러운 철수는 분명히 박정희 대통령에게 엄청난 위협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1972년 핵무장을 위해 한국 정부는 당시 미국과 핵 확산에 대한 이견이 있었던 프랑스에 접근했다. 72년에는 최영석 과학기술처 장관이, 73년에는 김종필 총리가 방불 했으며 뒤인 1975년 프랑스의 국영 원자력 기업과의 재처리 기술 공급 계약이 체결되면서 박정희 정권의 핵개발은 성공을 눈앞에 두었다. 이 계약이 실행되었다면 연간 약 20kg의 플루토늄 추출이 가능했다고 한다. 3kg의 플루토늄으로 20킬로톤의 핵폭탄 한 발을 생산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한 해에 약 6발의 핵탄두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이다. 동시에 박정희의 특명으로 외국에 나가 있는 우수한 한국인 과학자들이 귀국하였고 오원철 수석은 캐나다를 방문해 플루토늄 추출이 용이한 캔두 원자로의 도입을 진행했다. 참고로 한국보다 먼저 캔두 원자로를 도입한 인도와 파키스탄은 결국 핵무장에 성공했다. 또한 한국은 이 시기 나이키 허큘리스 미사일의 도입과 국산화를 진행하였다. 즉 박정희 대통령은 프랑스에서는 재처리 시설, 캐나다에서 중수로, 미국에서 발사체 기술을 확보해 핵무장 체계를 단번에 구축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1974년 인도가 핵실험에 성공하자 주한 미국 대사관과 CIA까지 우리나라 각 정부 부처를 돌며 핵개발 포기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1975년 박정희 대통령은 이를 이기지 못하고 핵 확산 금지 조약에 서명한다. 그리고 1975년 6월 12일 미국을 방문했을 당시 워싱턴 포스트와의 언론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한다. 우리도 핵 개발 능력을 갖추고 있지만 실제로는 개발하지 않고 핵 확산 금지 조약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은 핵 확산 금지 조약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핵 개발을 포기했다. 라고 말하면서 사실 뒤에서는 계속 핵 개발을 추진하고 있었다. 이렇듯 핵 개발을 강력하게 추진하던 박정희 대통령의 계획은 1년 뒤에 발각되고 1977년에 엄청난 제재를 가하겠다는 미국의 압박으로 핵 개발을 포기하게 된다. 당시 미국의 압박은 북한과 중국의 동맹에 대항하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의 파기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이중적 태도로 인하여 미국이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 불심이 커졌던 탓인지 이듬 해인 1978년 미국의 청와대 도청 사건이 터지고 당시 중앙정보부장이었던 김재규가 엄청난 질책을 받게 된다. 어쩌면 이 핵개발이 도화선이 되어서 박정희 대통령이 살해된 걸지도 모르겠다. 여기까지가 암암리에 알려진 핵개발의 비화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1993년 한 소설이 대한민국을 흔들게 되는데 그것은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였다. 이 소설의 이야기는 철저하게 허구라고 알려져 있고 물리학자 이휘소 박사의 죽음과 박정희 대통령의 죽음을 교묘하게 결합하여 한국의 핵개발을 둘러싼 국제적인 갈등을 서사의 중심으로 끌어들이고 있다. 이 소설로 인해 이휘소 박사는 한국의 오펜하이머로 불리고 여러 사람들에게 강인한 인상을 남긴다.
소설은 이희소 박사의 일기와 편지 등을 무단으로 전제하거나 인용하였고 단순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을 암살당한 것으로 인용하여 유족들이 출판 및 판매 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기도 했다. 대한민국의 핵개발과 이희소 박사를 연결하는 것에는 어느 정도 납득이 가는 것도 많다. 앞서 박정희 대통령이 핵개발을 포기한 1977년은 공교롭게도 이희소 박사가 사망한 해와 같은 해다. 또한 박정희 대통령이 이희소 박사 사후에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여하는 것도 이상했다. 이러한 사실들을 봐도 알 수 있듯이 당시 박정희 대통령도 이희소 박사를 몰랐을 리가 없다. 이희소 박사는 1935년 1월 1일 지금으로서도 엘리트 집안인 의사 집안에서 태어났다. 1947년 서울대 부서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경기중학교에 진학했으나 1950년에 한국전쟁이 발발하여 충청남도 공주시 아버지의 고향으로 피난을 갔다. 전쟁 중에 중학교를 마치고 검정고시를 치러 서울대 화학공학과에 수석 입학했다. 당시 서울대는 부산의 가건물로 옮겨와 수업을 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화학보다 물리에 더 많은 호기심을 느꼈고 미군 장교 부인회의 후원을 받는 유학장학생에 선발되어 1955년 1월 미국 마이애미 대학교 물리학과로 편입하게 된다. 그는 1년 반 만에 최우등 졸업 후 피츠버그 대학원에 진학했다. 이후 펜실베이니아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1962년 영주권이 나옴과 동시에 말레이시아 화교였던 마리안과 결혼했다. 이렇듯 학자로서의 삶과 미국 영주권자로서의 삶을 이어가던 이희소 박사는 어쩌다 한국의 오펜하이머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되었을까? 그것은 그가 소설의 모티브였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다수의 의견이다. 이희소 박사는 미국인 심사위원 자격으로 1974년 한 차례 한국에 방문한 것을 제외하고는 한 번도 한국에 발을 들인 적이 없었다. 또한 그는 미국으로 귀화한 사람이었음에도 모국인 한국 사회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었기에 유신 독재와 박정희 정권에 상당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다고 동료 교수들은 이야기한다. 뿐만 아니라 이희소 박사는 평소 핵무기가 반드시 없어져야 하고 독재 국가에서의 핵무기 개발은 결코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의 부인조차도 그는 핵개발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그의 사망은 단순히 트럭에 의한 교통사고였다고 분노했다. 실제로 당시 사건 파일을 보면 사고를 낸 트럭은 니은자로 꺾인 상태에서 이 박사와 추돌했기 때문에 어떠한 통제력을 가진 채로 사고를 낸 것이 아니었다고 한다. 이처럼 이희소 박사의 사망 사건은 암살 사건이 아니라고들 얘기한다. 그러나 여기서 명확하게 종결된다면 미스터리 사건이 아닐 것이다. 이미 별세한 이동훈 전 외무부 장관의 회고록에 따르면 이희소 박사가 단 한 차례 한국을 방문한 바로 그 1974년 9월에 박정희 대통령은 이희소 박사를 만났다고 한다. 그리고 60만 대군으로 이 박사를 지켜주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과연 박정희 전 대통령은 어떤 이유로 이희소 박사를 지켜준다고 얘기했던 것일까? 이외에 한국물리학회가 추천했다고 하더라도 그가 귀화한 미국인임에도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여받은 것 또한 석연치 않다. 과연 박정희 대통령과 이희소 박사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던 것일까? 이희소 박사의 공로로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한 이론물리학자 압두스 살람은 이희소 박사의 자리에 내가 있어 부끄럽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42살의 젊은 나이에 부인과 자식들을 두고 생을 마감한 그는 비운의 천재 과학자일까? 아니면 사고 외에 다른 이유로 죽음을 맞이한 한국판 오펜하이머일까? 미국에서 발생한 해당 사건은 현재까지 사고사로 남아있다. 사건의 발생 1947년 7월 7일 미국의 간호부사관으로 복무 중이었던 마틸다 중사는 상부의 지시를 받고 카빗이라는 정부요원과 함께 한 현장으로 출동한다. 그 현장에는 비행기가 추락했으니 생존자가 있다면 응급처치를 하라는 것이 상부의 지시였다. 그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 크게 놀랄 수밖에 없었다. 비행기라고 전달받은 것과는 달리 추락한 곳은 날개가 없는 원반 형태의 것이었다. 그녀는 곧장 비행체 내부에 생존자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그녀는 내부에서 두 구의 시신을 발견하였고 곧이어 살아남은 생명체 하나를 찾아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생명체가 분명히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했다. 마틸다 중사는 어딘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그 생명체는 분명 말을 하고 있지 않은데 자신에게 대화를 건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함께 온 미스터 카빗에게 이를 보고했다.
카빗은 무전으로 상부에 보고하더니 외계인으로 추정되는 생명체를 본부로 이송할 것이니 그녀에게 외계인을 에스코트하라고 지시했다. 그녀는 현장에서 거의 유일하게 총을 들고 있지 않고 있었고 의료 목적으로 온 마틸다 중사에게 외계인이 마음을 연 것으로 보였다. 군 본부로 가는 동안 그녀는 외계인과 머릿속으로 일부 소통되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분명 텔레파시였다. 그러나 그 내용은 정확하게 이해되는 것이 아니었다. 마치 강아지나 아기가 보호자에게 신호를 보내는 것과 비슷한 느낌이었다. 마틸다 중사는 외계인의 이름이 에이럴이며 표현으로 보아 그것이 여성에 가깝다는 것을 느꼈다. 본부에 도착한 이후 그녀는 상부로부터 유일하게 소통되는 인물로서 에이럴로부터 어떤 정보든 좋으니 최대한 많은 정보를 얻어내란 지시를 받았다. 에이럴은 스스로가 장교이자 조종사면서 엔지니어라고 밝혔다. 보안을 위해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지만 최대한 질문에 답하려 한다는 것을 느꼈다. 아마도 에이럴 자신을 보호하려는 마틸다 중사의 마음을 꿰뚫었기 때문일 것이다. 마틸다 중사는 상부에 보고하기를 텔레파시로만 소통하기에는 제한적인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에이럴에게 영어를 가르치자고 주장한다. 마틸다 중사는 당시 유치원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칠 때 많이 쓰이는 교재를 통해 에이럴에게 영어를 가르친다. 소통을 통해 마틸다 중사는 에이럴에 대해 많은 것들을 알게 된다. 에이럴의 표현들은 여성에 더 가까웠지만 실제로 외계인에게는 성별이 존재하지 않았다. 외형적으로 봐도 생식기가 따로 없었고 생명체보다는 로봇에 가까운 느낌이었다. 에이럴에 따르면 에이럴의 육체는 화합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내부는 장기기관도 없이 정신을 통해 조종하기 위한 신경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다. 에이럴의 신장은 100cm 정도였고 인간과 비슷한 형체이나 머리가 굉장히 크고 손과 발에는 3개의 손가락 발가락이 달려 있었다. 또한 산소와 물, 음식의 공급이 필요 없어서 입은 따로 없었다. 다만 시각적인 정보를 많이 받아들이기 위한 눈은 굉장히 컸다. 이러한 눈은 가시광선 이외에 많은 것들을 감지할 수 있는 것으로 보였다. 이따금 마틸다 중사는 에이럴이 자신의 몸 구석구석을 보는 것만 같은 느낌이 들어 부끄러운 마음도 들 때가 있었지만 그녀는 에이럴이 성적인 욕구가 없음을 느끼고 괜찮아지곤 했다. 이러한 에이럴의 회색빛 몸은 굉장히 단단하여 극단적인 온도, 기압, 대기 상태에서도 튼튼하게 견딜 수 있었다. 그러나 중력에 대해서는 무중력 상태에 적응하도록 디자인되어 걸을 때 힘들어 보였다고 한다. 사건 발생 이틀 뒤 1947년 7월 9일 본부에는 언론사와 각 분야 전문가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었다. 군 당국은 외계인과의 인터뷰 장면을 공개하지는 않았으나 언론사와 심리 전문가, 암호해독 전문가로부터 질문지를 받아 마틸다 중사에게 인터뷰를 진행하게 했다. 마틸다 중사는 첫 공식적 인터뷰를 진행하며 다음과 같은 답을 얻었다. 첫째, 에이럴은 뉴멕시코 지역에서 발생한 핵실험과 관련하여 정찰을 하고 있었고 뇌우로 인한 비행체의 조종 능력 상실로 추락하였다. 둘째, 그의 동료들은 먼 우주에 있고 자신의 추락 사실을 인지하면 짧은 시간 안에 자신을 데리러 올 수 있을 것이며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올 수도 있다. 셋째, 에이럴은 마음으로 소통하며 고향이라고 부르는 은하에서 왔고 고향의 동료들은 지구의 지도자들을 만날 생각이 없다. 사건 발생 2주 뒤, 약 2주의 시간이 흘렀을 때 에이럴은 영어를 이용해 더욱 부드러운 텔레파시 소통을 했다. 그는 그동안 잠을 자지도 않고 눈꺼풀이 없어 깜빡이지도 않으며 엄청난 속도로 서적을 읽어대더니 마침내 마틸다 중사보다 더 높은 수준의 언어들을 구사하기 시작했다. 2주간 많은 전문가들이 에이럴과의 소통을 시도했지만 아무도 텔레파시에 성공한 사람은 없었다. 이 때문에 마틸다는 유일한 소통 창구로서 상부로부터 더 많은 정보를 얻으라는 스트레스에 시달렸지만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된 덕에 상사로 특진까지 하게 된다. 에이럴은 더 많은 어휘를 습득한 만큼 마틸다에게 더 많은 정보를 주었다. 에이럴은 스스로가 수천 년 동안 원정대의 역할을 하며 지구 지역을 담당하고 있었고 8,000년 동안은 한 번도 지구인들과 접촉하지 않았으나 8,000년 만에 처음으로 접촉했다고 했다. 또한 에이럴은 이 지역 은하계에서 사용되는 343개의 언어를 유창하게 사용할 수 있지만 영어를 접한 것은 처음이었다고 했다. 또다시 2주 뒤 1947년 7월 31일 에이럴은 갑자기 마틸다에게 24시간 안에 지구를 떠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5명의 정부 요원이 에이럴이 있는 방으로 들어왔다. 그들은 에이럴을 묶은 뒤 여러 번의 강력한 전기 충격을 주었고 곧이어 에이럴은 경련을 일으킨 뒤 사망했다. 과거 에이럴의 말에 따르면 이것은 사망이 아니라 지구를 떠나 고향으로 돌아간 것이다. 그녀는 왜 정부 요원들이 갑자기 에이럴을 살해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했다.
그저 UFO 기술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자 전기 충격으로 고문을 하려다가 과실로 살해한 것인지, 아니면 사실 증명에 대한 서명을 거부했던 일로 살해당한 것인지, 지구의 위협이 되어 살해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는 것이었다. 이후 그녀는 연방의 증인보호 프로그램에서 지정해준 새 집으로 이사하고 전역했다. 그리고 40여 년의 시간 동안 그녀는 1급 비밀로 설정된 이 내용들을 모두 비밀로 간직한 채 살았다. 그녀가 83세 나이가 된 2007년, 마틸다는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꼈다. 그녀는 앞서 언급된 모든 내용을 평소 알고 지냈던 로렌스라는 SF 작가에게 우편으로 보냈다. 그녀는 이 내용들이 모두 진짜이며 이것들을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이고 미 연방으로부터의 위협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소설의 형태로라도 세상에 남겨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SF 작가 로렌스는 6년이 흐른 2013년 10월 31일 외계인 인터뷰라는 제목으로 책을 발간한다. 이 책의 내용은 너무나 소설과 같아서 마틸다의 요청대로 소설을 섞은 것인지 아니면 그 내용이 정말 인터뷰의 내용인지는 현재까지도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댄 쿠퍼 사건은 1971년 11월 미국에서 발생한 항공기 납치 사건으로 아직까지도 범인이 밝혀지지 않는 미제 사건이다. 미국 내에서는 여러 매체를 통해 수없이 회자될 정도로 유명한 하이제킹 사건이다. 댄 쿠퍼, 줄여서 D 쿠퍼가 맞는 말이지만 당시 탑승객 중에 비슷한 이름의 DB 쿠퍼라는 사람이 있어서 경찰과 언론의 착각으로 사건명이 DB 쿠퍼 사건으로 굳혀졌다. 오늘날 사건 관련 정보를 찾기 위해서는 범인과 전혀 상관없는 인물이었던 DB 쿠퍼로 검색해야 하는 불상사가 생겼다. 범인의 실명 등의 신원은 전혀 밝혀지지 않았고 현재까지도 완벽 범죄였다고 불리는 해당 사건에 대해 살펴보자. 1971년 11월 24일 포틀랜드 국제공항에서 한 남자가 댄 쿠퍼라는 이름으로 시애틀행 편도 티켓을 끊었다. 해당 비행기는 보잉 기종의 노스웨스트 항공 305편으로 36명의 승객과 6명의 승무원이 탑승하고 있었다. 댄 쿠퍼는 비행기의 맨 마지막 줄 가운데 좌석에 앉았으며 그의 옆에는 아무도 앉지 않았다. 9.11 테러 이전의 미국 국내선의 보안은 지금처럼 치밀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행기는 납치범을 태우고 그대로 이륙했다. 그로부터 얼마쯤 지난 뒤 비행기가 운항고도에 이르자 쿠퍼는 당시 스튜어디스였던 플로렌스 스네프에게 메모를 건넸다. 처음에 스튜어디스는 댄 쿠퍼가 연락처를 적은 쪽지를 건네는 줄 알고 받지 않았으나 쿠퍼가 읽어보라며 재차 강요하자 그제서야 받았다고 한다. 그 메모의 내용은 자신의 폭탄을 가지고 있으며 자신의 지시를 따르라는 것이었다. 쿠퍼는 스튜어디스를 자신의 옆에 앉게 한 뒤 서류 가방을 열어 다이너마이트를 보여주었고 이어서 본격적으로 자신의 요구사항을 밝혔다. 댄 쿠퍼는 미국 돈으로 20만 달러를 준비하라고 하면서 이를 작은 배낭에 담아서 오후 5시까지 준비하라고 전달했다. 여기에 앞으로 매는 낙하산 2개, 뒤로 매는 낙하산 2개, 총 4개의 낙하산을 요구했으며 또 비행기가 공항에 착륙하였을 때 바로 주유할 수 있도록 연료 탱크 차량을 대기시킬 것을 지시했다. 댄 쿠퍼의 요구사항을 전달받은 스튜어디스는 기장에게 비행기가 납치되었다는 것을 알렸고 기장 역시 관제탑에 이 사실을 알렸다. 사건은 곧바로 경찰에 신고되었으며 경찰은 납치범의 요구사항대로 현금과 낙하산을 조달하여 시애틀 공항에 대기시켰다. 저녁 5시 39분 비행기가 시애틀 공항에 착륙했고 경찰은 준비한 돈과 낙하산을 쿠퍼에게 전해주었다. 쿠퍼는 35명의 승객 전원과 2명의 스튜어디스를 석방했다. 비행기는 기장과 부기장, 4명의 승무원, 그리고 댄 쿠퍼만이 남게 되었다. 당초 댄 쿠퍼는 기장에게 네바다주의 리노 국제공항을 경유하고 멕시코시티로 향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댄 쿠퍼는 랜딩 기어를 내리고 여압장치를 끈 채로 최저 고도에서 최저 속도로 비행할 것을 지시했으며 객실 쪽으로는 자신 이외에 아무도 들어오지 말라고 했다. 그는 파일럿들과 스튜어디스 모두를 조종실로 몰아넣었고 마치 멕시코로 장거리 도주를 하는 것처럼 이야기했다. 하지만 경찰과 승무원들은 쿠퍼의 요구사항을 듣고 그가 비행기 후미 계단을 통해서 공중으로 뛰어내릴 것을 예상했다. 후미 계단은 객실 뒤쪽에서 지상으로 바로 내릴 수 있게 설계된 계단으로 초창기 제트 여객기 중에 일부만 달린 분이었다. 사건 당일 저녁 8시경 승무원들은 갑자기 객실 기압이 낮아진 것을 확인했고 8시 15분경에는 꼬리 날개가 들리는 것을 느꼈다. 이들은 쿠퍼가 낙하산을 메고 뛰어내렸다고 생각했다. 비행기가 리노 공항에 도착하자 경찰이 기내로 들이닥쳤고 예상대로 쿠퍼와 돈가방 그리고 낙하산 한 쌍이 사라진 뒤였다. 당연히 후미 계단으로 향하는 문은 열려 있었다. 또 기내에서는 쿠퍼의 것으로 보이는 담배꽁초와 넥타이가 발견되었고 2쌍의 낙하산 가운데 한 쌍은 그대로 기내에 놓여 있었다. 경찰은 남은 한 쌍이 레저용 낙하산인 것에 주목했다.
경찰이 건네준 것은 앞뒤로 매는 군용 낙하산 한 쌍과 앞뒤로 매는 레저용 낙하산 한 쌍이었는데, 군용 낙하산은 일반인이 사용하기 힘든 데다 방향 조절도 안 되는 모델이었지만 레저용 낙하산에 비해 굉장히 튼튼했다. 댄 쿠퍼가 군경력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었다. 그날 새벽부터 미국 역사상 최대의 수색 작전이 벌어졌다. 경찰은 승무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예상 낙하 지점을 추측했는데 오리건주 포틀랜드 북동쪽의 구기름지대가 가장 유력했다. 곧 숲에서 도시로 이어지는 주요 도로에 바리게이트가 설치되었으며 비행기가 지나간 항로를 따라 헬리콥터를 이용한 상공수색도 펼쳤다. 또 루이스강의 바닥을 뒤지기 위해 잠수정까지 동원했지만 쿠퍼는 물론이고 돈이나 낙하선마저도 발견되지 않았다. 수사가 진전되지 않자 쿠퍼가 잘못 뛰어내렸거나 그대로 죽은 것이 아닌가 생각했다. 쿠퍼가 낙하한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은 숲이 울창한 산림지대였고, 당시 해당 지역은 11월 말의 추위와 뇌우로 인해 낙하산을 사용하였다가 죽기 딱 좋은 날씨였다. 심지어 그는 하이제킹 당시 평범한 양복 차림에 헬멧 같은 보호장치도 없었기 때문에 운 좋게 착지하였더라도 부상이나 저체온증 등으로 오래 버티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추측이 설득력을 얻었다. 게다가 그가 받은 돈가방은 20달러짜리 지폐로 20만 달러를 준비했기 때문에 무게가 상당했고, 이는 낙하와 도주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결국 수색은 결실 없이 종료되었고, 그 뒤로도 쿠퍼를 두고 세간의 소문만이 무성했다. 그 이후 1980년 2월 쿠퍼의 예상 낙하 지점에서 60km 떨어진 컬럼비아 강 인근 티나파에서 8세 소년 브라이언이 캠핑을 하다 진흙송에 묻힌 돈다발을 발견했다. 이는 곧바로 경찰에 접수되었다. 경찰은 지폐의 일련 번호를 대조하여 돈다발이 쿠퍼가 가져간 돈의 일부인 5,800달러임을 밝혀냈다. 그러자 사람들은 쿠퍼가 살아남았으며 나중에 찾아갈 목적으로 돈을 숨겼거나 경찰의 수사 범위를 한정시키려 돈을 묶어둔 게 아닐까 하고 추측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컬럼비아강 유역을 대대적으로 조사했지만 다른 증거는 나오지 않았다. 댄 쿠퍼의 사망과 돈이 강으로 흘러든 가능성도 제기되었으나 돈다발을 묶은 끈이 시간이 지났음에도 거의 손상되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할 수 없었다. 경찰은 끝내 쿠퍼가 사망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다. 그가 만일 살아있더라면 고령의 노인이 되었을 것이다. 그의 신원은 현재까지도 오리무중인 상태다. 사건 이후 당시 쿠퍼가 가져간 현금의 일련 번호가 공개되었지만 아직까지 다른 자금의 행방은 묘연하다. 해당 사건에는 수많은 용의자들, 심지어는 자신이 댄 쿠퍼라고 주장한 용의자들까지 있었지만 쿠퍼가 남긴 담배꽁초 그리고 넥타이 DNA와 일치하는 결정적인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고 2016년 7월 8일부 FBI가 해당 사건을 중단하며 댄 쿠퍼 사건은 영구 미제 사건으로 종결되었다. 과연 그는 단독으로 이토록 커다란 사건을 벌였을까? 도대체 그는 이런 일을 왜 벌였으며 또한 작은 돈만 숨긴 이유는 무엇일까? 그는 도대체 어떻게 평생을 숨어 지낼 수 있었을까? 모든 질문에 앞서 가장 궁금한 질문이 있다. 과연 그는 누구일까?